건축가는 시대의 나침반이자 지진계여야 한다. 누구든 일생 동안 자신의 자화상을 그릴 뿐이다. 건축에 있어서도 작품 활동이란 한평생 자화상을 그리는 작업이다. La modernisation forte. Ah, je n'aime pas du tout la modernisation forte. Oui, effectivement. Mon travail est sûrement orgueilleux et solitaire. Mais dans ce monde, comment ne pas faire une architecture qui s'installe dans l'orgueil ou qui reste solitaire? 장소와 시간 위에서 상시 새롭게 펼쳐지는 잊혀질 수 없는 시간들이 축적된 귀한 징표이자 인간이 빚어놓은 엄청난 손짓. 건축은 인간을 위한 찬가이다.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다. 이거를 적고 있는 나는 천직으로 건축을 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끄럽다. 우리나라를 몰골사납게 만든 이 엄청난 죄과 앞에 온몸이 덜덜 떨리고 내 머릿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반론들이 날 괴롭힌다. 만신창이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이 밉기만 하다. 서울엔 31층 빌딩이 있대. 너나 나나 헤어져도 그걸 쳐다보고 살자. 31층? 떨어져 죽기 편리하겠다. 제가 그 윤여정 선생님이랑 같이 봤어요. 그 환혈을. 제 상영이 한 2년 전쯤에 됐었거든요. 윤여정 선생님도 자기 영화 처음 본대요, 환혈을. 같이 보는데 사연빌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72년도에 부산에서 서울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랑 차를 타고 3일 고가를 지났는데 그때 그 아버님께서 저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다. 우리나라가 국가 주도의 계획 경기를 했잖아요. 하이라이트 건물에 들어서 최초의 예가 3일빌딩이에요. 3.1빌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통해서 근대화되는 과정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보셔야지 되는 거죠. 서울시가 발전하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거대한 사건이라고 봐야지 되는 겁니다.
많은 어떤 홍보 영상이라든지 사진에 그 앞에 있는 3.1 고가, 그 뒤에 선 우뚝 선 3.1 빌딩의 모습이 아, 우리나라가 드디어 성장하는구나, 그런 자부심을 또 느꼈을 것 같아요. 또 국가에서는 이것을 국가의 어떤 발전의 홍보의 하나의 도구로 또 활용을 이제 하기도 했던 거죠. 이제 나에게 새로운 욕심이 있다니. 남은 시간을 남김없이 쏟아부어 공간 속에 그리고 시간 속에 나의 자화상을 새기는 일이다. 프랑스 대사관. 이것은 하나의 시. 1959년 봄, 나에게 멋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프랑스 정부가 서울에 세울 대사관의 구상을 요청해왔다. 이 피눈물 나는 작업이 나의 작품 세계의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다. 제가 바로 그 불란서 대사관의 담장을 사이에 두고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란서 대사관의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방과 후에 이제 좀 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하늘 날아갈 듯한 지붕 밑에서 조명을 비추고 있었어요. 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UFO가 내려앉는 듯한. 그게 지금도 아직 그 제 뇌리에 아주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À ma première arrivée donc, sur le campus diplomatique de manière générale, j'ai été assez impressionnée avec un jardin central, des espaces verts et ces bâtiments-là traditionnels qui inspirent vraiment l'architecture coréenne. Cet aspect d'architecture moderne qui rappelle quand même une certaine ancienneté et puis tradition architecturale. Ces bâtiments-là, donc le pavillon avec sa toiture courbée, qui donnait un résultat infini magnifique, en tout cas sur les photos. Donc c'est une architecture assez unique, je dirais. 한국의 전통 건축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붕입니다. 한국 지붕이 가지는 곡선은 상당히 미묘합니다. 그 지붕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김정은 선생은 저런 것이 이제 본인의 자화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곡선이지만은 기하학적인 곡선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선에서 오는 한국의 얼이 담긴 것을 꾸미려고 애썼고 또 프랑스다운 엘레강스를 나타내려고 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는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지붕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지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셨고 의도적으로 지금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지붕 형태를 집어넣어서 대단히 조화로운 시각적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C'est le spectacle de son âme et d'elle seule qu'il impose au spectateur, sans chercher à lui plaire, ni à le convaincre, ni à lui obéir. Il expose à la foule, par le moyen de l'image qui le hante, le drame permanent qui le déchire en profondeur. 선생님 저 출생이 어디세요? 평야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셨죠. 22년이니까. 평양 고보를 졸업하고 요코하마 고등고급 학교를 가서 건축을 전공을 하고 나카무라 준페이라는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건축가가 교수로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콜 드 보자르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의 예술로서의 건축 그런 이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자신의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건축은 결코 공학이 아니고 예술이다. 건축을 기술이 아니라 예술로 보는 평생의 건축관 자체는 이 시기에 씨를 뿌리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방이 됐다 그래서 이북에 갔다가 다시 남해 내려와서 소란풍을 무릅쓰고 낮에 밤을 이어 한강의 얼음판을 건너는 비참한 피난민의 행렬. 사람들이 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산팔 따라지라 그랬거든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다 산팔 따라지라 그랬어요. 어떤 그런 그 격동기를 그 시대 사람은 남들도 다 겪었겠지만 일사후퇴로 다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왔다. 오목했지만 이 시절 나는 시를 썼고 화가 김환기, 이중섭, 오상순 등과 어울리며 사랑을 받았다. 사실 평생 예술가라는 자의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친하게 교류하시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보면은 정말 다채롭기로 말할 수가 없는데 이중섭 선생, 김환기 선생, 조병화 시인, 구상 시인 정말 당대에 내노라 하는 문화예술계의 명사들과 좀 격이 없이 어울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1952년도 9월에 베니스의 유네스코 주최 그 세계 예술가 대회가 있었죠. 1952년 9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유네스코 주최 제1회 세계 예술가 회의에 한국 대표로 유럽에 첫 발을 디뎠다. 김중업 선생의 동료였던 건축가 엄덕문 선생은 모두 전쟁통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김중업 선생이 대표로서 예술가 대표로서 베니스에 가는 것이 건축쟁이들 모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 여겨서 여비를 모금하는 데 앞장서셨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영어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일본에서 대학도 나오고 뭐 그랬으니까 그나마 좀 영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운이 따르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누구에게나 기회는 3번 꼭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새삼 되뇌며 첫 번 기회인 이 웅대한 사명을 다하리라고 굳게 다짐했다. 대표 스피치는 나이 어린 내 몫이었다. 단상에서 발로 떨며 상기된 내 모습에 덴마크 대사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좌중을 웃기는 촌구까지 벌렸다. 이제 돌아온다니까 가족이 다 나갔죠. 수영배기장으로. 다른 분들 4분은 와서 환영을 하고 뭐 프랭카트를 하고 뭐 가족들이 막 얼싸안고 그런데 안 오시더란 말이에요. 저희만 멍하니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같이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글쎄 그 스승르그룹이제가 스승 만나가지고 파리로 갔어.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다 벙쪄가지고 내 자신이 이곳에 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요. 베니스에서 르꼬르비제와 만나 얘기를 나눈 것이 더할 나위 없는 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현대 건축을 만드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를 꼽아라 하면 르꼬르비지에. 그 당시에 르꼬르비제는 신이었어요, 신. 건축 쪽에서는 일반 사회인들이 알고 있는 에디슨과 유사한 그런 위상을 갖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 rencontre de Le Corbusier et de Kim Jong-il a été extrêmement importante. Elle a eu lieu à Venise en 1952 lors de la Conférence internationale des artistes qui était organisée par l'UNESCO. Le Corbusier a assisté à la conférence de Kim Jong-il qui représentait la Corée du Sud. Et Le Corbusier a été extrêmement touché par son intervention. Et il est allé le voir et il lui a demandé « Es-tu poète ou architecte ?» Et Kim Jong-il a répondu « Je suis poète, mais architecte. »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지나치게 힘든 시절에 태어나서 아름다움과 더불어 살겠노라고 부르짖어 왔었죠. 어떻게 해서라도 떠나야만 했어요. 제가 김정업 선생의 도면을 발견된 계획이 굉장히 우연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유학할 당시에 뽕피두 센터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 도서관에 보면 르크로비제에 관한 여러 가지 도면집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도면 아래 칸에 킴이라는 사인이 있었어요. 그 스위스 집회 보면은 10프랑짜리 뒤에 김주호 선생님 그 그림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거고요. Kim Jong-il était, et je crois, a été le seul élève, disciple coréen de Le Corbusier, en effet. Voilà. Tadao Ando a voulu rencontrer Le Corbusier parce qu'il a été extrêmement marqué quand il a découvert son œuvre, mais il est arrivé en France l'année où Le Corbusier est mort. Alors l'atelier, à l'époque, comptait, je crois, 12 collaborateurs. Il y avait Georges Sampère, il y avait Salbona, il y avait venant d'Inde Doshi. 지금도 살아 계세요. 도시 선생님이라고. 그 영국 건축가 협회 골드 메달을 받으셨고 퓨리츠크 상을 받은 분인데 그분이 김중업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하셨어요. 한 3, 4년 전에 인도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서 도시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김중업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상황이. I think it is always joy to recollect old days and old times. He came to Corbusier's office and then he saw me as an Indian. And naturally he introduced me that, I am Kim Jong-up from Korea. He was a very creative person himself, open-minded, always curious, wanting to learn. And we are talking about how climate was working, how lifestyle was there. For me, architecture and life go together. And that is what I think Kim and myself, we talked about, how we were looking at architecture as something else. And that was where we became much closer. And then we became very good friends. Well, every time I met some Korean or somebody from there, I would ask, how is he? How is Kim? Kim was always talking about that when he returns home, what is he going to do? And he loved his place, he loved his culture. So I'm sure people in Korea must know about his work that he did. 하루 20시간에 가까운 작업들의 연속이었다. 샹디가르의 국회의사당과 정부청사, 롱샹 예배당 등을 밤새워 그리고 또 지우고 야단 맞고 물고 늘어지는 엄청난 시간들이 날 크게 성장시켜 주었다.
프랑스에서 귀국 후 1956년에서 1971년은 미친 듯이 작업에 몰두한 시간이었다. 그 시대의 건축가에게 부여된 역할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전후복구도 너무 시급하고 사용할 만한 건물이 없는 상황에서 숙명처럼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게 내일의 이야기들을 펼쳐 보여야 한다. 새로이 꾸며지는 현대도시의 이미지는 우리들 서울의 멀지 않은 앞날을 재구성할 모습이어야 하며 우리들의 생활은 더욱더 밝아져야만 한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르크루비지의 건축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르크루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김중업 본인의 독창적인 세계를 열 것인가. Du projet de reconstruction de l'ambassade de France à Séoul. C'est notamment en ce qui concerne le pavillon. Le grand effort a essayé de maintenir le plus d'éléments possibles structurels du pavillon de l'ambassade et de veiller à reproduire un pavillon qui soit le plus conforme à la conception initiale de Kim Jong-up dans les années 60. 앞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여기 기존에 있던 석축 저쪽에 잘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때 재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같은 라인, 같은 라인으로. 그거는 여기. 우리가 여기 지금 옹벽 뒤로도 나오는 직선 첨화의 대사관저가 만드는 직선 첨화하고 이제 새롭게 복원될 곡선 첨화가 있고 거기에 만들어지는 하늘 모습이 되게 아름다울 텐데 산사에 들어가도 그렇고 낮은 건물들의 지붕의 어떤 첨화선들이 만드는 그런 경험은 또 다른 거잖아요. 하늘의 모양이 이렇게 다르게 잘라져 보이는 거죠. 첨화를 아주 대조적인 첨화를 뽐내면서 하늘과 만나고 있는 그게 이제 김종업 선생님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지붕을 가지고 사람이 하늘과 접하는 그런 굉장히 정교한 어떤 구성을 보여줬던 건데 quand tu regardes de face, en fait, qu'ils sont au même niveau. Puis quand tu avances, tu vois qu'en fait, le truc, il est simple. C'est ça qui est vachement intéressant. 보통 그 대사관이라는 게 그 프랑스 대사관은 보통 프랑스 사람이 짓는 그런 상황인데 1960년 그때 김중업 선생님이 한국 사람으로서 프랑스 대사관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교포로 그 건물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굉장히 난공사였어. 김중업 선생님은 자기 집 고치듯이 막 고치는 거야. 아니 이제 공사 한참 하고 있으면은 야야 이거 관둬라 가만히 있어라 스톱 뭐 했던 거 때려부시고 또 다시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 바꾸면은 공사비가 계속 차이가 날 거 아니야. 사모님이 전부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사채 얻어왔다고. 그렇게 해서 그 공사를 한 거야.
저희는 원안과 매우 다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작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좌측에 있는 것이 파빌리온인데요. 평면도와 같이 필로티 공간들이 완전히 개방된 외부 공간으로 지금 요 몇 개 안 되는 도면 중에 여기에 정보가 제일 많습니다. 뭐 화이트 플라스터가 어쩌고 제법 그래도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원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고 돌아와서 어떤 가지고 있던 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서울이라는 도시의 어떤 일종의 뭐 러브레터 같은 게 아니었겠어요? 우리한테는 유산이기도 하지만 그분한테는 본인이 지키고 싶었던 어떤 자화상 같은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게 좀 기적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1961년에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62년 봄 서대문 언덕 위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완성됐고 65년도에는 드골 대통령한테 프랑스 국가 공로 훈장을 받기도 했다. 서산부인과 의원 건물 같은 경우는 형상적인 측면에서 매우 특이했던 것이죠. 동글동글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모양을 닮은 듯한 모습이랄지 그 당시에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그냥 특이하네 그러고는 가지 않았을까. 제가 사진 찍었던 90년대 사진을 봐도 많이 보이지 않는 특이한 건물이면 틀림이 없었던 것이죠. 큰 길가에 세모진 좁은 땅에 세워진 병원이다. 건축이란 하나의 뚜렷한 징표이며 인간 감성에 던지는 강한 몸짓이기에 이 자그마한 병원도 강한 몸짓으로 눈길을 끈다. 항상 기분이 좋아요.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해 떠서 해 칠 때까지 계속 빛이 들어와요. 이걸 내가 여기서 27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거예요. 굉장히 좀 특색 있고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참 재밌어. 엄마의 자궁, 아빠의 성기. 참. 얘가 아시다시피 이제 한양도성의 광희문인데 조선시대 상태에서는 여기가 공동묘지에 있어요. 신당동 일대가. 그래서 여기가 그 시시 지나가는 문이다 해서 시구문이라고 그랬는데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던지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태어나는 생명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탄생과 죽음이 공존하는 지역에 거기에 세워지는 건축물 그리고 거기서 무수하게 피어날 수 있는 삶의 이야기들 이것을 함축해서 사회에 던져주는 어떤 메타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둥근 면에 뚫린 구멍들이 살짝 붙여 돌아가는 발코니들이 삶의 희열을 태어나는 새 삶의 찬가를 부른다. 그 서산부인과 같은 건물은 스케치를 해서 이제 주셨는데 막 그 후리한 그 곡선으로 돼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곡선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전부 나무로 형틀을 짜서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 만든다는 거가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도 처음 본 거지 그거. 그 곡선이 무슨 예를 들면 뭐 반경이 무슨 1m 50대는 원이다. 그러면 또 좀 쉬운데 이건 그게 아니고 막 후리로 막 그린 거니까 그 일한 건 참 말도 못해. 4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이 돔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는데 원래 설계해 보면은 투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 돔이에요. 돔이 막히지 않고 그 유리로 이렇게 오픈이 돼 있다면 빛도 거의 그냥 더 쏟아져 내렸겠죠.
나는 그거 볼 적마다 막 마음이 아프지. 요즘 같으면 막 곡선으로 유리맹길지만 그때는 돈 안만 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응? DDP 건물하고 서산부인과는 바로 길 건너 대각선으로 몇백 미터 내에 정말 두 개가 상징적인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DDP는 최근 작업이지만 서산부인과는 1960년대 작업이에요. 상상이 풍요로우신 분이니까 그 풍요로운 걸 하이테크한 재료가 설계 기법을 썼으면 훨씬 더 정말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몹시 아쉬워요. modelé, façonné, poli comme une sculpture, voulu 제가 제주대학 모형 만드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네요. 저는 이게 찍히는 줄도 몰랐어요. 이게 접니다. 1970년대 건축 기록을 그렇게 영상으로 남기신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 모형을 계속 만들어. 그때 한 10몇 개 만든 것 같아요. 그 전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분이 찍은 거지. 교수님 프랑스 말로 하시는 설명도 쭉 나오고. 그게 제일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Kim, tu as un jour abandonné l'architecture pour la poésie. Tu sais bien, tout le monde est poète. Et nous ne sommes que l'instrument par lequel s'exprime la poésie. Voilà pourquoi je suis allé respirer dans les profondeurs de la poésie, pour pouvoir construire à la surface. modelé, 첫 대면 굉장히 환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대학교에 95년도에 오기 전에 89년도에 신혼여행을 제주도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공항에 도착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제주대학교 옛 본관 건물. 제주대학교 본관 건물로 가자고 했을 때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건물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슴 설레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찍었던 그런 그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납니다. 나를 아껴주던 제주대 학장 문종철 선생이 제주도의 젊은 학도들을 위한 전당을 꾸며보자고 얘기했다. 제주 앞바다에 이르는 용두암, 그 옆에 한없이 펼쳐진 높고 깊은 꿈을 길러주려고 애써 빚은 작품이다. 두 소위 얘기해서 요즘 같으면 또라이죠. 두 또라이가 만나는 통에 이게 두 앞에 가지고 그래요. 여기 제주도에 이런 거 해야 돼. 이게 비행장 옆에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게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내가 들은 얘기 그런 얘기 들은 야 이건 하늘을 나르는 것 같지 않니? 뭐 이러면서 다 손해난 거예요. 다. 설계도 미쳤고 내가 보기엔 공사도 미치고 다 미쳤을 거예요. 그 공사하는 사람이 가끔 저희 집에 오고 됐어요. 오면은 이제 그것만 투념만 하는 거야. 선생님 저희 어떡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그러면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도 만들어야지 어떻게? 당신 손해가 나면 내가 나중에 다른 거 할 때 내가 좀 저 다른 데 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말로는 해주긴 뭘 해줘요. 말로만 고시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고 지나가고 그래. 왜냐면 아버님이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건축 예술인 김중업. 선생은 늘 자신이 그렇게 불리워지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서웠어요. 엉엉 우는 선배도 많이 봤으니까. 한 건 한 건이 오디나리하게 그렇게 쉽게 그냥 정한 건 없었습니다. 휴가를 반납하고 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표현이 뭐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선생님이 냅다 욕을 하더라고. 근데 휴가도 반납하고 와서 저렇게 일하는데 그걸 직설적으로 그냥 야단치는 걸 보고 불만이 많으셨다고요, 항상. 이상은 큰데, 이상은 높은데 안 맞춰주는 거죠.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버님 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다 두드려 부시고 죽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마음이 안 차는 거야. 늘 고독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하고 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불화하셨던 것 같아요. 사회와 계속 불화하셨던 것 같고 시공자도 못마땅하고 제자들에 대해서도 뭐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하나라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버티시긴 했는데 이 사회가 나를 받아주기에 어떤 수준에 이루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21세기의 건축이라 일컬을 만큼 해외에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오늘에 이르러 쇠퇴해가는 모습을 볼 때 무척이나 가슴 아프다. 그 제작 본관은 외국에 많이 그게 잡지에 실렸더고요. 플러스 잡지에 많이 실렸었어요. 그게 없어졌다는 게 얼마나 그게 저거 한지. 우리 사회에서는 건축물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없었죠.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화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 돈에 대한 가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측면에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네요. 네, 거기도 구멍이 뚫려 있죠. 저희가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도 곡선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참 없어진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3D라 또 이게 복원이 되면 애써 빚은 이 작품을 길이 남겨두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김중업 선생님의 3일 빌딩은 50년 동안 잘 살아남았어요. 주변의 건축물보다 훨씬 품위 있게 살아남았고 시간이 주는 풍화를 버틴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건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우리는 미래까지 가져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사실 건축인으로서는 상당한 저도 이제 그 자부심을 갖고 있던 것은 김정원 선생님의 작품을 내 손으로 실제 뜯어보고 실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좋았었고 김정원 선생님의 그 흔적을 사실 찾고 싶었었어요. 저는 사실. 근데 팔각기둥으로 콘크리트 만드는 것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렇게는 설계를 안 하거든요. 보통 그 경제성 때문에 사각기둥을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남겨야 되겠다는 욕심이 컸었어요.
김중업 선생님이 그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살고 싶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꿈과 시계가 있는 곳에 모두가 옹기종기 모여 살아야 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끝나고 난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굉장히 감명 깊게 간직하고 있는 이제 글귀입니다.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오래된 아름다움이 있는 찾아오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겐 퍽 씁쓸한 시절이었다. 3일 빌딩 설계비조차 받지 못하고 엄청난 세금에 떠밀려 살고 있던 성북동 집까지 잃게 됐다. 건물이 완공되던 1971년 나는 황망히 고국을 떠나 프랑스로 가게 된다. 아버님 늘 피스톨맨이라고 그러거든요. 군인들을. 군사 독재가 시작되고 난다면 뭐든지 빨리 지어야 되고 싸게 해야 되고 뭐 그런 뭐 초스피드 시대니까 그런 자유스러운 그런 사고방식에 전혀 안 맞는 거죠. 유럽에서는요, 건축가를 허풍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상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인간 김중업을 보면은 그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김중업 건축가는 건축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사회를 이롭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 속도를 조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도시를 건설한다는 게 어느 한 사람의 영감이나 결단에 의해 될 만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새서울 개혁을 위해선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계 전문가들의 중지를 짜모은 치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정부의 태도는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런 거를 들으시면서 놀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 사는 데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건축가로서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 잘못된 걸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만 했을 뿐이야. 근데 정권에서 보자면 그런 게 다가 못마땅한 거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워커힐 설계에 대한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김정필 그 당시 실권자가 워커힐 설계를 하겠다고 선생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거절을 했대요. 왜 그런 걸 거절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꽃다운 우리 아가씨들이 미군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기쁨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유흥 장소인데 건축가는 그런 공간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면전에.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까만 집차가 와서 선생님 모시고 갔대. 사람 잡아간다는 얘기들은 들었지만 그게 선생님을 중앙정보부에서 와가지고 데려갔으리라는 생각은 안 했지. 양자택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장시 들어가서 깜빡이다 살겠느냐. 그러면 해외로 좀 피신해 줄 수 있냐. 길이 없잖아요. La modernisation forte. Moi, je n'aime pas du tout la modernisation forte. Celui ou ceux qui financent, jamais ils demandent à ceux qui vont habiter dans tous ces grands ensembles, tous ces HLM, toutes ces nouvelles villes. Tu crois? Toi, que les promoteurs, on dit promoteurs? 선생님이 돌아오셔갖고 제가 81년도인가 전시 때 한번 뵀는데 그때 굉장히 그 선생님 지친 모습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해외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당뇨가 심해셔가지고 선생님이 돌아오셨을 때는 모든 게 틀리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 담배를 끊으시죠, 선생님 건강에도 그랬더니 한번 탁 보더니 잘 안 돼. 그게 이제 선생님하고 마지막.
crois qu'il veut vivre dans ce qu'il fabrique? Non, moi je ne crois pas. Jamais.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좀 뭐가 너무 없어져 간다고 말할까. On nous construit plus pour les hommes. C'est vrai, tu sais. On nous construit plus du tout pour les hommes. 사업이 너무 졸속주의라고 말할까. 너무 서둘러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많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L'architecte, c'est quoi? C'est qui aujourd'hui? 탄신 100주년인가요? 이제 역사가 우리에게도 생겼다 이런 느낌 때문에 감개무량합니다.